지난 파트까지 정수형, 캐릭터형, 플로트형과 같은 C 언어의 기본 자료형을 학습하였고 메모리 구조와 함께 배열, 포인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자료형은 메모리의 특정 영역을 해석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 자료형을 확장하고 새롭게 정의하여 보다 복잡한 데이터 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체, 공용체 등을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를 학습하고 나면 아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자료 구조를 설계하고 또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바로 교재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체 정의를 살펴볼 텐데요. 구조체라는 것은 같거나 다른 여러 개의 자료형을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새로운 자료형으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구조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데이터는 각각 다른 자료형을 가질 수 있고요. 이것이 배열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동일한 자료 구조를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할당해서 사용하는 거라면 구조체는 각각 다른 자료형, 물론 같은 자료형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자료형을 가질 수 있고 역시 메모리의 배치는 연속된 공간에 배치가 됩니다. 구조체를 구성하는 멤버의 데이터 타입에는 제한이 없고요. 어떠한 데이터 타입도 구조체의 멤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전에 잠깐 언급했던 레지스터 지시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구조체의 개념도와 배열의 차이점을 볼 텐데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형이 있다 그러면 같은 타입의 자료형만을 모아서 하나로 관리한다면 구조체는 인테저형, 캐릭터형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자료형을 하나의 자료형으로 구성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구조체를 왜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게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조체의 필요성을 한번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번 이름, 수학 점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학생 한 명의 점수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번을 입력받고요. 이름을 입력받고요. 수학 점수를 입력받아 출력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만약에 한 명이 아니라 학생 수가 4명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각각 2차원 배열인 4x 10, 4x 20, 그 다음에 4의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4명의 정보를 각각 학번, 이름, 점수를 별도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만약에 세 번째 학생 정보를 출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레이 넘버 2차원 배열에서 세 번째 항목을 가져올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을 출력해야 되고요. 다시 이름 항목에서 세 번째인 해리를 또 출력해야 될 것이고요. 다시 매스에서 90점을 출력을 해야지만, 즉 3개의 배열을 참조해야지만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관리해야 될 대상이 뭐 수학뿐만 아니라 뭐 영어, 뭐 국어, 평균, 석차 이런 식으로 더 많아지고 사람 수도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레이로 분할해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주요한 학생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 구조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구조는 좀 더 단순해지고 중요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구조체를 이용하면 데이터 구조를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관리할 때 좀 더 좋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추상화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특징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관련 있는 정보를 함께 관리할 수 있고요. 좋은 품질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또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모여 있기 때문에 학번, 이름, 점수 이런 것들이 가까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정보를 추출할 때
가까운 주소 공간만 참조하면 되는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역성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구조체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조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형식으로 코딩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트럭트는 구조체를 정의하는 키워드인데요. 스트럭트 태그 스튜던트 인포를 정의하고 그 멤버로 캐릭터 10자, 다음에 이름, 인트 매스 이렇게 멤버 변수를 정의를 하고요. 그렇게 정의한 스트럭처 구조체를 이용해서 스튜던트 인포 배열 4개짜리 배열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을 학번과 이름과 점수로 각각을 초기화했습니다. 이렇게 관련 있는 정보를 하나의 묶음으로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관리해서 접근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 정보를 출력하면요. 아까 같은 경우는 3가지의 배열을 참조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스튜디오 인포 하나만 참조할 수 있는데요. 스튜디언트 인포의 세 번째니까 0, 1, 2가 되겠죠. 인덱스 2번에 학번, 이름, 수학 점수. 어떻게 보면 좀 더 간결한 형태로 원하는 정보를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지역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역성은 한 번 참조한 영역 혹은 이후 영역을 다시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갖고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으로 구별한다는 것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구조체를 이용하지 않고 많은 수의 학생 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이를테면 학번 배열이 많이 있고 이름 배열이 많이 있고 점수 배열이 많이 있고 각각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커다란 데이터군을 프로그램 메모리로 가져와야 합니다. 만약에 한 학생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각각의 메모리 블록을 참조해야 된다면 학번 배열이 저장되어 있는 전체 메모리 블록 한번 읽어 들어와서 뭔가를 계산해서 가져와야 하고 다시 이름 배열이 저장되어 있는 전체, 점수 배열이 저장되어 있는 전체를 각각 가져와야 되죠. 만약에 이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다시 디스크나 이렇게 느린 데이터 영역으로 내보내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구조체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각각의 학생 정보가 하나의 단위로 관리가 되고 이 각각의 학생 정보가 전체가 어레이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특정 학생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해당되는 근방의 메모리 영역만 메모리 로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별도의 메모리 교체 없이 바로바로 참조할 수 있는 특징도 있죠. 이렇게 해서 구조체를 이용해서 관리하면 개념적으로도 좋은 데이터 모델을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의 동작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구조체의 선언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체는요, 스트럭터라는 구조체 선언 지시자를 이용하고요. 다음에 구조체 이름에 해당되는 태그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멤버 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제로 사용 학생 정보를 구조체로 정의해보면요. 스트럭트, 스튜던트 인포로 구조체를 정의를 하고요. 각각 구성 멤버로서 넘버, 네임, 매스를 구성 멤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구조체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요. 스트럭터라는 키워드와 스튜던트 인포라는 모드를 사용해서 구조체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팁으로 구조체는 정의와 함께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는데요. 스튜던트 인포 한 다음에 각각 멤버 변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변수들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언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큰 관계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구조체의 정의와 변수의 선언은 구별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독성이나 유지보수 차원에서 더 좋기 때문에 구별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매번 스트럭트 스튜던트 인포라는 구조체 전체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길기도 하고 다소 불편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타입 데프라는 사용자 정의 자료용
이용해서 구조체를 정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데프 선언이란 기존에 존재하거나 새롭게 정의한 자료형에 다른 이름을 부여해서 자료형에 대한 이해성과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바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타입데프 기존 자료형, 새로운 자료형 이렇게 되면 기존 자료형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 자료형이 위치한 모든 부분에 새로운 자료형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타입으로 선언하는 변수들을 새로운 타입으로도 동일하게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입데프 선언의 예제를 들어보면요. 타입데프 int, 대문자 int 이렇게 되면 정수형 자료형인 int형 대신에 대문자 int라는 자료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를 표현하게 된 것이고요. 타입데프 캐릭터 포인터 ptr 캐릭터 이러면 문자열 포인터 대신에 ptr 캐릭터를 자료형 정의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새롭게 정의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타입 데피니션은 복잡한 내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형을 이해하기 쉽거나 간소한 형태로 재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럭트도 구조체도 타입 데피니션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스트럭처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타입 데프, 기존에 정의한 스트럭처, 그 다음에 새로운 스트럭트 이름, 새로운 구조체 이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자료형,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스트럭트 태그 언더바 스튜던트 인포 하고 변수명을 줬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타입 데피니션을 했기 때문에 스튜던트 인포 한 다음에 바로 자료형 변수명을 지정해 줌으로써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체 정의와 함께 타입 데피니션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정의와 선언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분리해서 구성해 주시는 것이 가독성과 또 유지보수에 좀 더 유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요. 타입 데피니션을 정의하는 경우 구조체 태그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구조체 태그명을 이용한 스트럭트 태그 스튜던트 인포 이런 자료형이 정의가 안 된 셈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입 데피니션 이 새로운 자료형으로만 변수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고 기존처럼 스트럭트 키워드를 이용해서는 자료형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역시 이렇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구성하시는 것을 좀 더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딩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많이 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놓으시기를 또 바랍니다. 구조체 멤버 변수를 어떻게 초기화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타입 데피니션으로 바로 함께 선언을 했고요. 편의상 정의와 선언을 따로 하지 않고요. 타입 데피니션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타입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인포라는 구조체를 통해서 새로운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만든 선언과 동시에 멤버들을 각각 데이터를 할당을 해서 초기화를 했습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 각 데이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을 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구조체를 사용하는 변수 타입과 중괄호를 이용해서 각각 전달하는 타입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배열을 초기화할 때 배열의 타입과 전달되는 그 항목의 초기화하고자 하는 항목의 자료형이 동일하면 가능하다는 것과 또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배열과 다르게 구조체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때는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서로 다른 타입의 자료형을 멤버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화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대응하는 구조체 멤버의 자료형과 초기화하는 자료형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초기값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멤버의 초기값으로 사용하는 개수가 구조체 멤버의 개수보다 적을 경우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0으로 초기화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배열과도 또 비슷한 부분이겠죠. 또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구조체 멤버로 배열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반드시 주괄호로 그룹핑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문자 앞에서도 이미 사용을 해봤지만 구조체 멤버 변수 중에서 문자 배열은 문자열 상수를 바로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한 구조체 변수에서 멤버 변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요. 아무도 기존 코드를 사용해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신 독자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구조체 변수를 접근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구조체 변수로 하나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접근 지정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구조체 변수 점하고 변수명을 쓰면 구조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멤버 변수를 바로 지정을 바로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하나의 또 팁으로서 구조체 변수 전체를 마치 배열을 초기화하듯이 특정한 값으로 한 번에 초기화할 수 있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를 0으로 한번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배웠듯이 메모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M셋은 특정한 주소를 크기만큼 지정된 값으로 싹 초기화하고 설정해버린다는 의미인데요. size of student input를 하게 되면 실제 이 구조체 자료형의 전체 메모리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길이만큼 0으로 설정을 해주면 모든 데이터 값이 0으로 초기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 값만 100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모든 값들은 0으로 출력이 되고, 즉 널로 출력이 되고 매스 값만 100으로 출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팁으로 기존에 보면 배열의 이름, 배열명은 첫 번째 항목의 주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조체 변수 또한 첫 번째 멤버 변수의 주소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구조체 하나를 정의를 하고 그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메모리 정보를 한번 출력해 볼 텐데요. 스튜던트 인포의 주소를 출력을 하고요. 첫 번째 멤버 변수인 넘버의 주소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인포의 네임과 스튜던트 인포의 매스도 한번 같이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체가 저장되는 주소와, 즉 이게 구조체의 주소가 가리키는 그 위치와 첫 번째에 저장되어 있는 넘버가 위치한 주소가 같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열은 그 자체가 포인터지만 구조체 변수 자체는 포인터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체 변수가 저장되는 그 시작 위치는 첫 번째 멤버 변수가 저장되는 시작 위치와 동일함을 이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자들은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데이터 얼라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얼라인, 데이터 정렬은 시스템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정 숫자의 배수가 되도록 조정하는 것인데요. 이 영향을 받아서 스트럭처, 구조체도 멤버 변수가 저장되는 위치가 의도와는 다르게 특정한 값에 정렬이 됩니다. 보통 32비트 OS 기준으로 4의 배수에 정렬이 됩니다. 바로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스트럭처 하나를 정의를 하고요. 구조체 하나를 정의를 하고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의 멤버들을 주소를 한번 출력을 해볼 텐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크기를 한번 출력해 보고요. 첫 번째 변수의 주소, 두 번째 변수의 주소, 세 번째 변수의 주소입니다. 일단은 int 4바이트, 캐릭터 1바이트, 인테저 4바이트이기 때문에 기대하기로는 전체가 9라는 길이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첫 번째는 아마 시작 포인트가 만약에 0이었다면 두 번째 캐릭터는 0, 1, 2, 3 해서 0, 1, 2, 3까지는 첫 번째 할당이 되고요. 4라는 주소가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테저는 5라는 주소부터 시작되기를, 이렇게 상대 주소로서 시작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실제 한번 출력된 값을 보겠습니다.
실제 출력된 값은 9가 아니라 12가 출력이 됐고요. 시작 주소가 EC이고 그 다음에 4가 더해진 값이죠. 4가 더해진 값인 302, 그 다음 주소로 출력이 됐고 31이 아니라 또다시 4가 더해진 3, 4가 시작 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각 변수가 순서적으로 메모리에 할당된다고는 했지만 연속된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의 배수에 맞추어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4의 배수에 따라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변수 캐릭터 뒤에 세 번째 변수 인테저 값이 오기 전까지에 숨겨져 있는 3바이트가 더 할당이 되어서 9바이트가 아니라 총 12바이트의 길이가 출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더 편할 텐데요. My Data Structure는요, 메모리 구조를 보면 첫 번째 변수가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4바이트가 증가해서 두 번째 변수가 위치하는데 실제 두 번째 변수는 한 바이트만 차지하겠습니다. 캐릭터형이니까. 근데 세 번째 변수는 4바이트 정렬에 맞추도록 임의의 공간에 추가가 돼서 다시 4바이트가 정렬된 A34부터 시작되는 주소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스트럭처, 구조체를 구성하는 멤버들은 그 메모리가 올라가는 구조가 데이터 정렬, 데이터 얼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전체 크기를 구하거나 각각의 주소를 계산하고 접근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보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분석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니만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구조체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미리 정의한 스튜던트 인포 구조체를 이용해서 변수 하나를 선언하고 멤버들을 초기화합니다. 이제 이 변수의 주소를 할당하기 위한 포인터 변수를 일반 데이터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유사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직접 해당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그 데이터의 멤버들을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가로의 위치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로 가서 실제 구조체 데이터를 참고하고 그 구조체 데이터의 멤버 변수들을 접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수로 괄호를 누락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거는 그거는 원래 의도와 다르게 pinfo의 멤버인 NO라는 멤버 변수를 주소로 해석해서 참조하라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전혀 엉뚱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이 크래시가 나거나 굉장히 찾기 어려운 버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오타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즉, 가로로 묶인 별표 pinfo.number는 가로 없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오류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를 사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게 되는데요.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코딩할 때 좀 귀찮은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에서는 간접 선택 연산자인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런 어려움,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즉, 괄호를 이용한 pinfo에 접근한 다음에 넘버를 참조한다는 얘기는 pinfo, 포인터입니다.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에 가서 넘버를 참조하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 구조의 관계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와 별표를 화살표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앞의 예제를 이 화살표, 즉 간접 선택 연산자를 이용해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nfo 화살표 넘버, pinfo 화살표 네임, pnumber 화살표 mass. 굉장히 간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읽기 쉬운 코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구조체의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조체는 구조체로 대입을 해서 값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동일하게 스튜던트 인포라는 구조체 자료형을 하나 선언하고요. 첫 번째 구조체 자료를 선언과 동시에 데이터를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고요. 두 번째 데이터 스튜던트 인포 언더바 2라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데이터로 대입했습니다. 즉 할당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 한번 두 번째 스튜던트 인포 언더바 2의 데이터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동일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처럼 구조체 변수의 대입 연산은 구조체를 구성하는 멤버 변수들을 바이트 단위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멤버 변수로 배열이 포함된 경우도 배열의 각 항목들이 각각 바이트 단위로 동일하게 복사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의 데이터가 그대로 복사가 되는 마치 일반 데이터에 대입할 때와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두 개의 구조체 변수가 있고요. 대입 연산자를 하게 되면 바이트 단위로 그대로 복사가 된다는 얘기지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원본에 포인터 변수가 있고 포인터 변수가 흰 메모리, 즉 MR로그로 할당받은 메모리를 타겟팅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 복사하게 되면 바이트 단위로 하나씩 복사하게 돼서 이쪽에 있는 스튜던트 인포 언더바 2에 있는 p 네임도 동일한 흰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따라 두 가지의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할당된 메모리를 실수로 두 번 해제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다른 문제로는 원래 구조체는 각각 독립한 데이터 단위로 관리하려고 했는데 내가 관리하는 데이터가 다른 구조체에서 할당한 데이터에 종속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코드의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메모리를 참조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흰 메모리 중복 해제의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 안에 구조체 안에 포인터를 두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메모리를 얼로케이션에서 쓰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의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언과 함께 널로 초기화를 하고요. 총 20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흰 영역 공간을 mloc 함수를 이용해서 pname의 주소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pname에 크리스라는 이름을 복사하게 되는 것이죠. 즉 동적 메모리 할당 흰 메모리의 주소가 이곳에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학생 정보를 출력하고요. 두 번째 학생 정보를 첫 번째 학생 정보를 대입함으로써 이렇게 구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면 아마도 동일하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트 단위로 그대로 복사가 되고 두 번째 학생 정보의 멤버인 p멤버도 첫 번째 pname이 가리키는 주소를 동일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정상적으로 참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먼저 구성한 학생 정보가 더 필요가 없어서 이전에 얼로케이션한 메모리를 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구조체가 지정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 이미 프리된 영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참조할 수 없는 영역 또는 엉뚱한 영역이 돼서 참조할 경우 프로그램의 크래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포인터로 관리한다는 것은 mrloc과 프리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대입이 돼서 이미 특정 값이 저장됐다는 것은 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mrloc이 됐구나 하고 또다시 프리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메모리를 두 번 프리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또다시 프로그램이 크래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체의 변수를 복사하는 함수, 특히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되어 있는 메모리를 복사할 때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별도의 copy struct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오류사항을 점검을 하고요. 또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카피로 복사를 해오고요. 그 다음에 pname은 바로 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고자 하는 pname의 길이만큼 충분히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스트링 카피로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하기 때문에 인자로 전달되어 온 이 소스가 가지고 있는 pname이 타겟팅하는 흰 메모리와는 다른 메모리가 할당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바이트 단위로 하나씩 복사가 되는 것과 함께 특히 포인터의 경우에는 새로운 동일한 크기의 흰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흰 메모리 단위로 메모리 카피 또는 스트링 카피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자료형이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구조체가 구성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출력도 잘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흰 메모리를 이용한 포인터를 관리하는 스트럭처, 구조체인 경우에는 대입과 활용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좌표를 관리하는 구조체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 텐데요. 마우스 좌표는 화면의 마우스 좌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X좌표, Y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 int X, int Y를 포인터라는 구조체를 정해서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그 포인터를 증가하는 플러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포인터는 두 개의 포인터 변수를 입력받아서 포인터 구조체 변수를 입력받아서 각각을 더한 다음에 새로운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그곳에 각각의 더한 값을 대입한 다음에 그 구조체 변수를 리턴하는 구조인 것이죠. 마이너스는 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구현을 해본다면 포인터 변수를 각각 포인터 구조체 변수를 두 개 선언을 하고요. 플러스에서 하나 할당하고 마이너스에서 새로 하나 할당하면 정확히 계산된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함수 스택에서 반환을 할 때도 이 값은 메모리 단위별로 복사돼서 그대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의 결과값을 저장하는 포인터 구조체 변수에 해당되는 값이 그대로 저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체의 연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역시 코드 내 주석과 해설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는 타입 데피니션 명령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요. 선언과 함께 1, 2, 3과 같이 각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데이터 접근은 점을 이용해서 데이터.x, 데이터.y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접근해서 출력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역시 포인터라는 구조체를 정의하는데요. x, y라는 두 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이제 배열을 이번에는 선언하는 겁니다. 구조체 배열입니다. 두 개의 항목을 갖고 있고요. 각각 00, 0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첫 번째 항목에 값을 지정하고요. 또 입력받아서 두 번째 항목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루트라는 수학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의 거리, 제곱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출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조체를 배열로 이용할 수 있고 배열의 첨자, 인덱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구조체로서 펄슨을 정의했고요. name, age, birth가 있고 구조체 변수 하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했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바이트 단위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대입이 됐을 거고요. 역시 출력하면 동일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좀 유연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포인터와 말로 함수를 이용해서 구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포인터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 두 개가 필요하겠고요. 선언과 함께 초기화할 때도 널로서 혹은 널 포인터라고도 하죠. 초기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10자까지를 입력했다고 했기 때문에 malog으로 10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흰 메모리를 할당해서 pname에 저장해 주고요. 토미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21살이라는 값을 지정하고요. 마찬가지로 생년월일도 필요한 숫자만큼 malog을 한 다음에 생년월일을 복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두 번째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했지만 이번에는 바이트 단위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malog을 이용해서 흰 메모리를 할당해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조체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스트링 카피 또는 맨 카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복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중복된 흰 메모리를 참조하거나 또는 잘못 해제함으로써 문제를 발생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부분을 보는 건데요. 동일하게 포인트라는 두 개의 인티저형을 갖는 구조체를 정의를 했고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에 사용자 입력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값도 저장을 했지요. 그 다음에 이 포인터에 해당되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 하나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 포인터 변수에 아까 정의한 포인트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각 멤버를 참조하려면 화살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는 또 다르게 아예 정의한 구조체를 가지고 바로 변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구조체 포인터를 먼저 하나 선언을 하고요. 널로 초기화했죠. 그 구조체 크기만큼 흰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포인터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각각 접근하게 되죠. 데이터 입력을 받고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malog을 통해서 할당을 했으니까 다 사용한 다음에는 프리로 메모리를 해제해 줘야겠지요. 구조체 자료 구조의 여러 가지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장의 여러 가지 예제들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과도 중복이 되는데요. 먼저는 구조체 배열의 선언과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구조체 배열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구조체 배열은 일반 자료형의 배열을 선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조체 타입이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배열명을 주고요. 배열 항목의 개수를 적어줍니다. 일반 데이터 타입의 배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데이터 타입이 구조체 데이터라는 것만 다르다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언한 구조체 배열은 배열명과 첨자, 즉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array 포인트 0번째 x, array 포인트 0번째 y 이와 같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해당 항목을 접근하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를 접근하는 구조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터 어레이는 이렇게 구조체 배열은 메모리에 연속돼서 저장되는데요. 그 메모리에 연속돼서 저장되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는 포인트 구조체를 썼기 때문에 두 개의 멤버 변수가 위치하게 되겠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메모리에 순서적으로 즉 순차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인 포인트에 XY가 먼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저장이 되고요. 세 번째 게 저장이 되는 순으로 이렇게 차례로 저장이 됩니다. 편의상 XY는 지금 상하로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메모리 내에서는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는 구조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한 그 구조체 배열은 각각 첨자 0번, 1번, 2번, 3번과 같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한 다음에는 다시 .x, .y와 같이 멤버 변수를 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 배열을 선언과 함께 초기화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부분은 각각 구조체를 괄호를 이용해서 구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student info 구조체를 정의하고요. 구조체 배열을 선언과 함께 초기화할 때는 각각 넘버, 네임, 매스에 해당되는 정확한 타입의 데이터를 선언하면서 초기화할 수 있는데 중괄호로 묶어서 각각
0번, 1번째의 배열 항목에 대응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함수에서 구조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즉 함수의 파라미터로 구조체를 어떻게 넘기는 것이 타당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수의 파라미터는 콜 바이 밸류 방식으로 전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함수 파라미터로 구조체를 전달할 때는 각 항목을 하나씩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콜 바이 밸류 방식으로 아예 구조체 자체를 통째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콜 바이 레퍼런스로 구조체 변수의 주소값만을 전달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항목별로 전달할 때에는 그 구조체 변수 중에서 일부만을 전송할 때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고요. 콜 바이 밸류는 간단한 방식이긴 하지만 큰 구조체를 전달할 때는 메모리 단위로 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콜 바이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전달 방식으로 전달이 가능하지만 포인트에 의한 참조로서 조금 복잡한 구조가 되지요. 근데 여기서 콜 바이 레퍼런스의 의미는 포인터를 전달한다, 주소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 알 것 같고, 항목별로 전달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명확한 내용이겠지만 콜 바이 밸류를 전달할 때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스튜던트 인포의 멤버 변수가 지금 3개밖에 없지만 더 많다면 함수에 의해서 호출될 때에 메인 함수에 있는 데이터가 함수 내에 스택으로서 콜 바이 밸류 방식으로 바이트 단위로 복사가 일어날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복사됨으로써 성능 저하, 복사에 의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커서 1, 2메가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한 번 함수로 칠 때마다 1, 2메가 이상의 데이터가 복사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잘못한다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이처럼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서 구조체의 자료 구조가 복잡하거나 또 데이터가 크다면 콜 바이 레퍼런스 방식에 의해서 32비트 운영체제 기준 4바이트의 주소만 전달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파라미터 전달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각각 넘버, 네임, 매스를 하나하나씩 그 멤버 하나하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프린터를 찍을 수 있고요. 콜 바이 밸류 방식으로 아예 스트럭처 전체를 복사해서 찍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콜 바이 레퍼런스 방식으로 해서 포인터를 전달한 다음에 그 포인터 전달받은 것들을 서로 교환을 해서 메인 함수에 있는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모두 한 번씩 다 보았던 함수들 패턴이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수의 반환값으로도 구조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미 이 부분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make info라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make info는 3개의 변수를 입력받아서 구조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구조체 멤버 변수에 3개의 멤버를 각각 대응하고 스트링 카피와 같은 형식으로 메모리를 복사한 후 최종적으로 생성한 구조체를 함수의 결과값으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호출하는 측에서 보게 되면 student info 변수에다가 make info 함수에 의해서 리턴되는 값을 대입하게 되고 이 과정 가운데 바이트 단위 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록 함수 내에서 정의한 지역 변수이지만 바이트 단위로 복사돼서 메인 함수로 전달이 되므로 리턴 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도 굉장히 큰 데이터를 가진 구조체라 그러면 성능 저하나 잘못된 경우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힙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구조체 변수를 리턴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함수 내에서 구성한 구조체 변수가 바이트 단위로 그대로 메인으로 복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이트 단위로 복사되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첩 구조체를 정의하고 활용해 보겠습니다. 중첩 구조체는 구조체 멤버 변수로 또 다른 구조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데이터형과 동일하게 구조체도 다른 구조체 멤버가 될 수 있고 사용 방법 또한 일반 데이터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체라는 특징만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한번 라인이라는 구조체를 보겠습니다. 라인이라는 구조체는 두 개의 선, 포인트 구조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포인트는 x, y의 변수를 갖고 있는 구조체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라인 구조체는 포인트라는 두 개의 구조체 변수를 멤버로 갖는 복합 구조체가 중복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라인을 각각 라인 변수,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데 각각 해당되는 구조체 변수를 가로로 묶어서 그대로 초기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루트를 이용해가지고 길이도 계산하는 방법도 기존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자기 참조 구조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는 기본적인 코드 내용을 보겠습니다. 포인터라는 스트럭처를 하나 정의를 했고요. 다만 라인이라는 스트럭처를 하나 정의를 했는데 그 라인은 포인트 두 개를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인 스트럭처, 구조체를 스스로 가리키는 자기 참조 구조체의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이런 자기 참조 구조체를 이용해서 연결 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거 같은 경우 라인 구조체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다음번을 가리키는 pnext의 주소에 그 다음번 라인의 변수의 주소를 입력하고 또 그 다음번 라인의 주소를 연결을 하여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것을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연결 리스트의 자료 구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헤더라고 하는데 헤더의 정보만 알면 넥스트를 따라가면서 전체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를 다 순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회는 관련된 모든 항목을 다 방문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참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결 리스트의 구현 방법은 이후에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자료 구조의 활용 연습 문제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스텝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우스 좌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x, y를 멤버로 하는 구조체를 정의합니다. 포인트 구조체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선을 관리하기 위한 구조체를 하나 정의하는데 멤버로서는 포인트 구조체 두 개를 갖습니다. 스타트와 엔드죠. 화면이 있다면 라인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데요. 라인 구조체 하나를 정의하면서 세부 항목을 초기화하고요. 포인트 하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인의 포인터에 그 포인트를 대입을 합니다. 구조체이니까 바이트 단위로 복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데이터도 동일한 포인터에 입력을 받고요. 포인트에 PT에 입력을 받고요. 또다시 그것을 바이트 단위로 라인의 인디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입력받은 두 개의 포인트가 라인의 자료 구조인 스타트 인디에 저장이 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0, 10, 10을 입력받았고 스타트가 00이고 엔드가 10, 10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자료 구조와 또 스트럭트와 구조체와 라인 구조체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참조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 구조체에 스스로를 가리키는 넥스트 포인트라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스스로를 다시 가리키는 포인터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초기화를 하는데 앞에 두 가지 포인트 구조체는 00으로 초기화를 하고 마지막 라인은 널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라인 구조체를 만든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동일하고요. 첫 번째 라인은 0, 0, 10, 10 널로 초기화하고요. 두 번째 라인은 10, 10, 20, 20 널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아마도 정확히 맞진 않겠지만 10, 10, 10, 10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두 라인 1과 라인 2를 연결하기 위해서 라인 1의 라인 1의 넥스트에 해당되는 포인터를 라인 2의 주소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라인 2에서는 라인 2의 넥스트를 따라감으로써 라인 1은 라인 1의 넥스트에 할당되는 주소를 따라감으로써 라인 2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인 2는 마지막에 널로 끝나기 때문에 뒤에 따라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또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 3개의 선 정보를 입력받아가지고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할 건데요. 즉, 연결해 나갈 건데요. mrlog 함수를 이용해서 힙의 데이터를 생성해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길이의 선을 함께 출력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동일하고요. 이제는 아까와는 다르게 mrlog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즉, 힙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pHeader 널 첫 번째 시작을 의미하는 pHeader 포인터를 선언하고요. 마지막을 관리하기 위한 포인터 ptail 하나 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나중에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된 데이터들을 쭉 따라가게 될 텐데 시작점을 알아야 연결된 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또다시 끝을 알아야 더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항상 함께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 부분에 p헤더의 라인 스트럭처만큼 데이터 크기를 알로케이션해서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수를 입력받아서 포인트 정보 두 가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넥스트는 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리겠습니다. 하나의 헤더 노드가 만들어진 거고 데이터는 세팅이 됐지만 넥스트는 없는 거죠. 즉 널인 거지요. 이게 헤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일에는 새로 무엇인가를 알로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헤더의 이 주소 정보를 그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헤더와 테일이 같다면 실제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는 더 연결되어 있지 않고 헤더 하나만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라인 정보를 더 입력받아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라인 정보를 입력받기 위해서 mrlog으로 힙에 할당을 하고요. 데이터 두 개를 입력받았습니다. 입력받아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p의 next는 다시 널로 해야지 정확히 이제 초기화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p tail의 next를 p 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헤더는 있는 겁니다. 헤더는 시작되는 의미로 있는 거고요. 테일이 헤더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테일의 넥스트라는 것은 헤더의 넥스트와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를 새로 만든 p 라인으로 주소로 연결을 하고 여기는 현재 널이 되는 거죠.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p 라인의 주소를 p 테일로 할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얘기는 이 p 테일이 처음엔 헤더를 가리켰지만 이제는 테일이 다시 맨 마지막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소가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0, 1에서 두 번을 돌면서 두 개의 라인을 연결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반복되지만 계속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 둘, 세 개의 라인이 생기고요. 넥스트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이렇게 가리키게 됐을 거고요. 이렇게 가리키게 됐을 거고요. 맨 마지막은 널일 거고요. 적당한 데이터들이 입력받아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헤더는 시작점이니까 이걸 여전히 가리키고 있을 거고요. 테일은 맨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이것을 순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P 헤더가 널이 되면 안 되겠죠. P 헤더가 널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는 P 헤더가 널이 아닐 동안에 P 헤더를 라인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할당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만 참조해서 스퀘어 루트로 길이를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첫 번째 길이가 계산됐다는 겁니다. 길이가 계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랭스 값인데 맥스 랭스는 0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비교값에 의해서 이번에 계산된 것이 당연히 크겠지요. 그래서 맥스 랭스는 처음에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P 헤더를요, 다음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P 헤더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P 헤더는 여기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러면 헤더는 더 이상 첫 번째 거를 가리키진 않지만 아까 라인이라는 변수에 P 헤더 처음에 시작하는 변수를 그 주소값을 저장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 라인을 해주게 되면 이 데이터는 메모리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해제가 된 것이죠. 이렇게 헤더가 널이 될 때까지, 즉 헤더는 계속 이동해 나갈 거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널 포인트를 가리게 될 것이거든요. 이때까지 계속 돌면서 스퀘어 루트 함수를 이용해서 길이를 계산하고 최대값이 무엇인가를 계속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대값을 출력하고 또 계속 순회하면서 관련된 노드는 풀이하는 구조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링크드 리스트로 구성되는 것들을 하나씩 순회하면서 데이터를 계산하면서 데이터들을 계속 메모리에서 해제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전형적인 링크드 리스트의 순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순회와 동시에 메모리를 해제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고용과 공용체 자료구조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공용체 자료구조는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챕터를 통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거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열거형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열거형을 정의하는 건데요.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 블랙이라는 의미 있는 표시 값에 각각 0, 1, 2, 3, 4라는 값이 대응되도록 구성을 해놓은 인원 자료형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용자한테 0부터 4까지 값을 입력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그 입력한 값에 따라서 만약에 0을 입력했다면 해당되는 레드에 비교를 해서 RGB 2550를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4를 입력했다면 블랙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블랙에 해당되는 RGB 00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특정한 의미의 값 혹은 범위 없는 것을 입력했다 그러면 디폴트 문이 실행돼서 RGB에는 -1이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RGB가 -1이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오류 메시지를 여기서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상적인 RGB 값을 출력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RGB는 매크로로 정의된 매크로 함수인데요. 매크로 함수는 이후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값을 이용해서 RGB 컬러 색상을 만드는 함수, 어떻게 보면 매크로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원값을 이용하면 원래는 이게 0, 1, 2, 3 이렇게 숫자 값으로 구현을 해야겠지만 인원값의 특징에 따라서 해당되는 눈에 익숙한 문장으로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가독성도 높아지고요. 또 유지보수가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장점을 갖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열거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거형 자료 구조는 정수형 상수에 이해하기 쉬운 의미를 부여한 자료형입니다. 정수형 상수 값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 내에서 정수형 상수가 사용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열거형을 정의하는 방법 또 선언하는 방법은 열거형은 이넘 키워드를 이용하고요. 마치 구조체처럼 태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수형 상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형을 기술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값이 어떠한 정수라는 것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열거형 자료형을 정의하게 된 것이고요. 열거형 변수는 구조체와 동일하게 enum, 키워드와 태그, 이름과 변수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은 이 컬러 값은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 블랙으로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정수형 변수도 정수형 값도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열거형 같은 경우에는 정의와 함께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요. 이건 구조체와 마찬가지입니다. enum하고 태그 컬러 태그를 주고요.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요. 바로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거형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열거형에 포함되는 열거 리스트는 이 각각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일시 증가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열거 리스트에는 정수형 상수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거 리스트의 값은 각각 다르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0, 3, 5, 7 또는 같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0, 0, 3,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열거 리스트의 경우 특정한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0으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서는 무명 열거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은 태그가 없는 것인데요. 태그를 생략해서 어떻게 좀 더 편리하고 간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enum 태그가 생략된 상태로서 바로 정의를 해서 answer라는 enum 데이터형을 정의했습니다. enum 데이터형은 no 아니면 yes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no는 정의에 따라서 0이 되는 것이고 yes는 0 플러스 1이 돼서 1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조체가 태그 없이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또 하나는 구조체일 때와 또 마찬가지로 열거형 변수도 열거형도 타입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정의하고 또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타입 데피니션, enum, 태그, 열거 리스트, 그 다음에 타입 데피니션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될 자료형. 그러면 불린 값은 enum 불리언이라는 열거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열거형으로 선언된 bResult라는 열거형 변수는 true나 false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열거형과도 다르게 공용체 자료구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공용체는 참 재미있습니다. 특히 구조체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비교함으로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struct라는 키워드와 함께 멤버 변수들을 정의하고 있고요. 공용체는 union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멤버 변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타입 데피니션과 타입 데피니션에 의해서 생성되는 새로운 데이터형, 그 다음에 그 데이터형을 이용한 자료 정의, 즉 변수 선언,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다만 스트럭트냐 키워드 유니온이냐는 스트럭트이냐 유니온이냐라는 키워드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용체와 구조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구체적으로 각 멤버 변수가 메모리에 구성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조체 같은 경우는 각 멤버 변수가 연속된 메모리 영역에 차례로 저장되는 반면에 공용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공유합니다. 즉, 첫 번째 멤버인 넘버와 두 번째 멤버인 VAR과 세 번째 멤버인 데이터의 시작 주소가 같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구조체를 정의한 경우 int, 다음에 캐릭터, 더블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저장되게 되고요. 지금 바이트 얼라인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멤버들이 해당 크기만큼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위치하면서 증가하게 되는데 공용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각 멤버 변수들이 공용으로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체에 할당되는 전체 메모리 크기는 가장 큰 멤버 변수가 저장될 수 있는 크기만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조체 자료를 하나 정의를 했고
동일하게 공용체 자료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각각 유저 데이터 스트럭트, 유저 데이터 유니온이라고 타입 데피니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했습니다. 참고로 구조체는 일반적으로 1, 문자, 0과 같이 초기화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알았는데요. 공용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 멤버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로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1을 초기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각 크기와 데이터 스트럭트의 크기와 각 멤버 변수들의 주소를 출력해 볼 것이고요. 유니온 데이터인 경우에 크기와 각 멤버 변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예상한 것과 동일하게 사이즈는 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얼라인까지 먹어서 총 16바이트가 되고 각 멤버의 주소는 정의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데이터인 W형 데이터를 저장할 만큼의 크기인 8바이트로 사이즈가 설정이 되고 모든 멤버의 시작 주소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니온 자리구조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공용체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공용체는 같은 메모리 영역을 멤버 변수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크기는 가장 큰 멤버 변수의 크기가 같고요. 각 멤버 변수의 시작 주소는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용체는 왜 재미있고 또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용체는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2개 이상의 자료형, 2개 이상의 변수로 참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직접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체인데요. 유니온 공용체인데요. 인테저형 넘버 하나와 캐릭터 4개짜리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공용체는 정의에 의해서 4바이트가 할당될 것이고 시작 주소가 넘버도 이것을 가리킬 것이고 베리어블 시작 배열의 주소 이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1, 2, 3, 5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1, 2, 3, 5 초기화는 이 넘버 값 초기화가 된 겁니다. 즉, 이 메모리 영역을 인테저 값으로 보고 1, 2, 3, 4, 5로 초기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하나하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 이 유니온 데이터의 전체 크기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4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넘버 값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일부러 헥사 값으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일한 메모리 영역을 캐릭터 배열로 바라봤다라는 의미에서 각각의 캐릭터 배열을 하나씩 인덱스를 증가하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4바이트고요. 넘버는 헥사 값으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0x0000303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값은 캐릭터 배열을 접근했을 때는 각각 39, 30, 0, 0이 저장되는 거죠. 39, 39, 39, 30, 0, 0이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넘버에 저장된 형태와 캐릭터 배열에 저장된 형태가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즉 3039라는 것은 동일하게 저장되어 있지만 앞부분도 저장되어 있지요. 이것은 데이터가 저장될 때 리틀 인디안 방식이라고 특별한 타입으로 저장돼서 그런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인디언과 빅 인디언이 있는데 빅 인디언 저장 방식은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빅 인디언 저장 방식은 첫 번째 바이트를 먼저 저장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리틀 인디안 방식은 이와 별개로 가장 마지막 순서에 있는 바이트를 먼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 순서가 1, 2, 3, 4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 엔디언은 역으로 1, 2, 3, 4 순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제 넘버 값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의 영역을 각각 바이트로 접근해 봤을 때 리틀 인디안 방식에 의해서 393000이 출력되게 된 것입니다. 앞서서
써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용체 변수를 초기화할 때는요, 첫 번째 멤버 형식만으로 초기화할 수 있고요. 반드시 괄호를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공용체 유저 데이터는요, 첫 번째 멤버 변수인 넘버에 해당되는 10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10으로 초기화가 되면 같은 메모리 영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 변수인 VAR로도 접근할 수 있고 더블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체 길이는 더블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영역이 되겠지요. 더 큰 더블 영역이 되겠지요. 그 중에 4바이트만 할당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연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거형의 의미와 열거형을 이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설명하시오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여기에 적용한 것과 비교하면서 한번 지식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표현할 수 있는 열거형을 정의하고 여기 또 친절하게 제뉴얼리부터 시작해서 디셈블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명세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열거형의 이름은 태그 몬스이고 변수의 이름은 몬스라고 했습니다. 치조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열거형을 의미하는 키워드지요. 태그 몬스 태그를 주고요. 열거 리스트를 쭉 넣습니다. 제뉴얼리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0부터 시작하지만 1을 지정함으로써 1부터 시작하게 되고 차례대로 1, 2, 3, 4에서 10위까지 10위까지 지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거형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요. 동시에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열거 리스트에 있는 마치 3월로 초기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3위 출력이 되겠습니다. 공용체 자료구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특징을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이 부분도 한번 지식을 한번 정리해 봐 주시고 여기 표현된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형과 최대 10개의 길이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공용체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자로부터 각 데이터 형식을 입력받아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유니언 데이터를 정의를 하면은요, 키워드 유니언을 쓰고요, 태그를 지정을 하고 문제에서 요청한 것과 같이 인테저형 변수 하나와 최대 10개의 문자열, 그러니까 총 11개의 길이를 갖는 캐릭터 버퍼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데이터라는 공용체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는 넘버로도 접근할 수 있고요. VAR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라고 해놓고 데이터 공용체에 넘버의 주소를 전달함으로써, 즉 인테저의 주소를 전달하면서 넘버를 입력받을 수 있고요. 출력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트링 최대 10자의 입력을 받는데 데이터의 베리어블, 이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이거 배열이기 때문에 바로 포인터지요. 그래서 지정을 함으로써 문자를 입력하고 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데이터 영역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테저와 배열을 전체 프로그램 내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쓰고 서로 간에 영향이 없다면 굳이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하나의 공용체로 선언해 놓고 메모리를 아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도 만들어 볼 수 있겠지요.